그러면 지금부터 두 번째 기조 세션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김다희입니다. 끝 시간까지 귀한 시간 내셔서 함께해 주시는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리면서 기조 세션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도 강연과 대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강연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점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정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조 세션은 ASU는 어떻게 미국 1위의 혁신 대학이 되었나를 주제로 애리조나 주립대 정책 총괄이자 총장 고문을 맡고 계시는 민우 아이프님과 중앙대학교 사범대학장 및 교육대학원장이신 김희경 교수님께서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강연에 앞서서 이번 세션 진행해 주실 김희경 교수님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희경 교수님께서는 한국교원교육학회장과 한국교육정치학회장을 역임하셨고요. 교육부 정책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셨습니다. 현재는 중앙대학교에서 사범대학장 겸 교육대학원장으로 재임 중이십니다. 김희경 교수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제 교수님께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중앙대학교 김희경입니다. 여기 화면에서 우리 민우 아이프 고문님 계시기 때문에 영어로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Good afternoon, Minu. Do you see me? Okay. It is very nice to meet you online. I think your time is approaching midnight. Is it right? 이제 거의 그곳에서는 자정이 다 되신 것 같은데 맞나요? Very close. 네, 맞습니다. 거의 12시가 다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저희 대학 혁신 포럼에 참가하고 계신데요. 저는 중앙대학교에 재직을 하고 있는 김이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이번 세션의 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 한국 관객 여러분들께 총장 고문님을 소개해 드려도 될까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우 아이프 박사님께서는 지금 현재 아리조나 주립대에서 디자인 대학 설계 연구소 이사님이시자 부소장님 그리고 총장 자문을 맡고 계십니다. 지금 전문 지식을 활용을 해서 대학들이 어떻게 더욱더 성공적으로 그리고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계시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20개 국가에서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어떤 모델을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혁신 방안을 고민하고 계십니다. 지금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설계 프로젝트를 발족을 시키셨는데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혁신의 영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말고도 현재 WB 크레이그 경영대학에서도 교수진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정말 많은 역할을 맡고 계시네요. 그러면 오늘 저희에게 어떻게 애리조나 주립대학교가 미국에서 최고의 혁신 대학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비결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겠네요. 왜냐면 애리조나 주립대학교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좋은 직접적으로 교수님께 혁신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45분, 50분 정도 발표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질의응답으로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또 이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관객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때 질의응답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발표 시작해 주시죠. 네, 김희경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이크를 음소거를 했습니다. 이렇게 친절하게 저를 소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곳에서 저희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를 대표해서 여러분께 소개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앞으로 미래 대학의 역할과 어떻게 혁신을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계시는 것 같은데요. 저의 여정 그리고 저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앞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 저는 6가지의 핵심 설계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이 핵심 요소들을 가지고 어떻게 혁신을 도입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요소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리더들과 앞으로 미래를 설계함에 있어서 어떤 도전 과제, 무엇을 극복하려고 하는가, 무엇이 관심사인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저희는 이 혁신의 1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안주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계속해서 노력을 해서 앞으로 미래를 가면서 적합하고 관련도 있는 혁신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여정은 실제로 1886년도에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일반적인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선생님들을 지도하는 학교였습니다. 그러다가 1950년대에 들어서 저희는 이제 대학교로 승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아리조나 주립대학교의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었고 한 90년이라는 역사가 되었고요. 그리고 ASU에서 여러 가지 변곡점들을 겪으면서 지금까지의 역사를 만들어 왔습니다. 저희 이제 공공교육기관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공교육기관으로서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가? 어떻게 영향력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어떤 사람으로 거듭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의 정체성과 철학을 규정하게 되었고 지속적으로 혁신을 추구하게 되었고 이것이 90년이라는 역사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이었던 무엇을 할까라고 하는 것은 저희의 헌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애리조나 주립대학교는 아리조나의 주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공공연구대학으로서 총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한다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과의 측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적혀져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부분을 보시면 바로 공간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학생들을 포용하고 통합하는 기회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닌 통합의 교육을 제공한다. 그래서 성공을 준비를 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공의 가치를 발견하고 연구한다. 그래서 발전을 시킨다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 또 학제적인 연구를 지속을 함으로써 저희가 실제적인 생각을 행동과 행위와 실제적인 물질로 만들어내는 그런 컨버전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살펴볼 내용이 바로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입니다.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이고 전반적인 보건 분야에 있어서 저희 사회에 기여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사회에서 동떨어진 기관이 아니라 실제로 지역 사회에 깊이 관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대학뿐만 아니라 대학과 지역사회 간의 참여를 도모하고 있는 활동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헌장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여하고 싶은가에 대한 부분이 해결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저희는 정말 원대한 계획과 목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의사결정을 하고 어떻게 이 헌장에서 내려온 목표들을 달성할 것인가 라고 하는 방법론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 8가지 저희의 목표들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의사결정을 평가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할 수가 있고 이 각각의 요소들을 점검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걸 모두 다 하나하나 세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일단 헌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디자인 아스피레이션이라고 부르는 설계 목표들이 적혀져 있어서 어떤 식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갈고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90년간 관통해온 철학이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차터로 돌아가서 헌장으로 들어가서 보면요. 저희가 여러 가지 문화가 있고 그리고 성장이라는 문화가 있는데 저희 기관이 추구하고 하는
성장, 어떤 모습의 성장, 어떤 문화적인 변화를 이끌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저희 기관으로 하여금 이런 혁신, 성장, 문화의 변화라는 것을 도입하게끔 도와준 질문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고등교육의 설계 로직의 변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가 아니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가능성에 초점을 둔 그런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기업가의 로직, 기업적인 로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기존에 대학들이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개인, 개별 학생들에게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계몽을 시키고 그리고 자신들의 삶의 궤적들을 설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기관으로서 교육기관에 학생들이 와서 교수진에게 강의를 받게 되고 여기에 목적과 집중은 바로 학생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개개별을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사회의 일원으로 갈 수 있게끔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고등교육의 목표라고 한다면 그냥 개개별 학생의 계몽이 아니고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인 성공을 이루도록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까지 같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는 역할과 대학의 임팩트에 대해서도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그 교육이라든지 강의를 보면 하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지만 지금 경제적 부와 성공으로 전환을 하기 위해서 확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것까지 해결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경계와 바운드리를 정확하게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공공의 가치를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치로 하여금 저희 교수진은 전통적인 교수진뿐만 아니라 기업가들이 들어와서 기업의 정신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회들이 기업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교수법들을 만들어내고 학습의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직의 확장력을 활용을 해서 기존의 역사적인 그냥 개별 학생들 또는 소그룹에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이런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리조나 주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에 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어프로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카데믹한 학구적인 로직을 기존에 유지를 해왔다면 이것을 바꾸어서 탈바꿈을 해서 기업가적인 정신이 함양된 어프로치로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엔터프리너, 기업가의 정신이라고 한다는 것은 태도의 변화와 크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헌장과 디자인 인스피레이션에 보아도 모두 적혀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달성하고자 하는 성장이라는 문화, 그리고 문화의 변화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희 기관의 목적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해야 될 부분은 굉장히 의도적이고 꼼꼼한 디자인 설계 요소들을 놓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각각의 학과들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 그리고 각각의 학과의 그런 분과 목표들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이클 크로우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훌륭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 리더들입니다. 그분의 비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어떻게 고등교육에 녹여낼 것인가에 대한 통찰력, 이런 부분들을 저희 ISU에서 아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10분 나눠주시고 계십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저희는 리더들을 아주 많이 방대하게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의 목표와 가치와 함께 뜻을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런 저희 디자인 로직의 변화, 이것과 더불어서 태도의 변화라는 것이 저희가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하는 큰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6가지 요소들입니다. 저희
지금까지 설계 과정에서 어떻게 이런 결과들을 달성하게 도와주었나, 지난 90년간 도움이 되었던 요소들이 무엇인가를 정리해 본 것입니다. 성장과 문화의 질문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해 주었던 어프로치들입니다. 그리고 고등교육에서는 모든 것을 다 당연시해서는 안 됩니다. 고등교육이 대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모든 부분까지 세세하게 질문을 하고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정 설계 안에서 학생의 역할은 무엇이고 기술의 역할은 무엇이고, 그리고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내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 레벨에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다 학제 간의 참여는 어떻게 유도를 해서 사회에 도사리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게 할 것인지, 이런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양한 종류의 파트너들과 협력을 함으로써 저희가 생각하는 방식을 변화시키고,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것을 스스로 하는 한계를 벗어나서 확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용적으로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고안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공공 주립 대학교라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러면 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확보를 해서 저희가 하고 싶은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론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핵심적인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예시들을 한두 개 넣어 놓았습니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방대한 양을 다 다룰 수는 없어서 각 요소별로 한두 개 정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부분은 바로 학생의 성공을 위한 설계입니다. 모든 대학교들이 당연히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커리어와 사회적 진출을 돕죠. 그리고 또 수업을 열고 커리큘럼을 짭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학생 성공을 위해서 설계를 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저희가 학생들의 성공을 돕는다, 그것을 위해서 설계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학교 입장에서 쉬운 일, 대학교 입장에서 편리한 일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바로 집중과 포커스하는 영역을 바꾸어서 학생들에게 제일 좋은 게 무엇인가 라는 입장에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어떤 모습을 띠고 있을까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은 바로 고등교육에서 통합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이 부분은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헌장에서의 어떻게 성공을 규정하는 것에 있어서 통합이라는 단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대학교로 하여금 학생들을 초대를 할 수 있을까? 만약에 통합 정책이 없었다면 대학에 들어오지 못할 수 있는 학생들을 대학이라는 공간을 초대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문화적인 장벽들을 어떻게 깰 수 있을까? 그래서 예를 들면 대학을 가지 못했던 이민 1세대의 자녀들도 주립대학교에 와서 스스로 고등교육에 참여하는 일원으로 만들 수가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통합이라는 부분은 매일매일 저희가 생각하는 사고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어떻게 미래를 대비시킬 것인가, 준비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오랜 시간 대부분 동일한 종류의 모델을 도입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래서 그 모델을 바꿀 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21세기 같은 경우에는요, 당연히 말도 다르게 하고 교수도 다르게 하고, 그리고 기술도 당연히 다르게 활용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럼 이런 새로운 21세기에 맞춰서 어떻게 준비를 시킬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우수성이 아니라 액세스, 접근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설계를 하고자 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접근권이 확보되지 않은 학생들에게 더 많은 접근권을 어떻게 확보시킬 것인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목표를 삼고 초점을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시스템을 만들고 절차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접근권, 액세스를 부여하고 학생들이 성공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냈었습니다. 굉장히 실전적이고 적극적인 지역사회의 참여와 활동이 이어졌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아이들이라든지 부모의 참여도 이루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히스패닉 엄마와 여성과 딸들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만들어서 참여를 시켰고요. 그리고 금융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의사결정을 도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고등학교들과 파트너십을 맺어서 어떻게 대학교에 진학을 시킬 것인가라는 부분도 도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미 저희 대학교에 들어오기 전부터 어떤 기대치를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단 첫 번째로 아이들이 처음 대학교 1학년생이 됐을 때 가장 취약한 상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학년 학생들에게 기숙이라는 학교 근처에서 살 수 있는 공간들을 제공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씀으로써 첫 1년간의 적응과 안착을 돕게 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앞으로 2학년, 3학년, 4학년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도움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희가 21세기의 역할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풍부하고 이머시브한 몰입식 교육의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캠퍼스 안에서 할 수 있는 온 캠퍼스 과정이 있고요. 오프라인으로만 할 수 있는 과정도 있고요. 하이브리드 모델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온 캠퍼스에서 하고 싶거나 아니면 그냥 버추얼로 실시간으로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교수진 그리고 동료 학생들에게 뒤처지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기회가 주어져서 서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고 자신들만의 그런 문화라든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커리큘럼에 추가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성공을 돕고자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의 케이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서 어떤 고위험에 처한 학생들이 누가 있는지, 예를 들면 재정적인 어려움 또는 어떤 학생이 이제 대학교를 그만두고자 하는 리스크에 있는지 전반적인 스튜던트 학생들의 데이터를 추적을 하고 관리를 함으로써 어떤 때 개입을 해서 성공적으로 대학을 마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대로 된 정보와 데이터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언제 어느 순간에 저희가 도움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서 각각의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데이터 포인트가 8,000개 이상입니다. 이 모델을 설계를 함으로써 누가 관심이 필요하고 집중이 필요한지 이것을 저희 자문가와 고문관 간에 공유를 함으로써 필요한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적시에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21세기 학습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바로 교실에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교실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답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변화를 이끌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수업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고 각각 개별 맞춤형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속도에 맞춰서 교육을 받을 수가 있고, 그리고 교실에서 받은 그런 학습의 내용들을 실제로 참여형으로 응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을 10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액세스 측면에서는 어떤 진전들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런 액세스와 교육의 권한을 줌으로써 지금 원래 5만 5천 명 정도의 등록 학생 수가 있었다면 지금은 온라인 학생들까지 포함을 해서 약 12만 명이라는 학생 수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방대한 교육 기회가 증가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세대 이민자 학생들에게 기회를 줌으로써 2002년 이후에 등록 숫자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성공을, 그리고 잠재적인 그런 자신들의 새로운 소셜 클래스, 사회적인 계층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 굉장히 흔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저소득 학생들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접근권을 보장하고자 하기 때문이고, 대학교는 학생들의 성공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일념 하에 이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두 번째 중요 주제는 바로 기술을 활용해서 변혁을 일궈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술과 터치의 좋은 균형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지고요.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저희 애리조나 주립대는 두 번째 질문, 즉 기술이 미래로 뛰어드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잘 답변을 하고 있는데요. 기술에 대한 투자를 조기에 해서 이 방향으로 일찍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룬 성과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에드플러스라는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툴을 가지고 있는 기업과 교류할 수도 있고요. 이런 툴을 가지고 저희가 실험하고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을 가속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 저희가 아웃리치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을 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난민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에드플러스는 온라인 플랫폼인데요. 230개 이상의 자격증과 학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 코치 멘토링 시스템도 제공하고 있고요. 학생들 온라인으로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모두 학생의 성공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고요. 사실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도 온라인으로 동일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원을 계속하고 있고요. 엔터프라이즈 기술 오피스를 가져서 스마트 캠퍼스를 구축하고자 하고 있고요. 다양한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고 있고요. 기술 기반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술에 대해서 얘기할 때 교실 안에서의 기술이 중요할 뿐 아니라 교실 주변의 기술에 대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캠퍼스에서도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학생은 알렉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기숙사에서 공부를 하고 있네요. 이 기숙사에서는 알렉사가 다 설치가 되어 있어서 캠퍼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요. 학습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엔지니어링 코스를 수강하여 새로운 보이스 패턴이나 또 인터페이스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알렉사와 함께 기숙사에서 공부할 뿐 아니라 친구들과 함께 공부할 수 있고요. 또 이와 동시에 새로운 솔루션을 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연구실에 대한 투자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저희는 가상 생물 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혁신적인 환경을 통해 학생들이 예전에는 살펴보지 못했던 부분을 경험하고 개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든 학생과 교수진, 스태프들은 가상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저희가 학생들의 성과를 트래킹하고 또 연결될 수 있는 좋은 기술이자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백팩은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다양한 툴인데요. 캠퍼스에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할 수 있게 디지털 백팩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술을 통해서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수행할 뿐 아니라 좀 개선할 수도 있는데요. 미래를 볼 때 저희에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목표점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요. Greenscape Learn이란 회사와 함께 협력했습니다. 이 기업은 미래에 대한 아니면 가상 코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생물학 기초 코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삶과 생물, 생명체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데 이런 가상 현실에 몰입이 되면서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린스케이프 랩과
강좌를 시행하고 제공할 건데요. 이를 통해서 디자인, 엔지니어링, 단과대학 모두 함께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좀 새로운 방식으로 학습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술은 학생의 경험을 개선하는 것뿐 아니라 교실에서의 경험 그리고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는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는 교육기관으로서 어떤 기술을 제공하여 학습을 보다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시스템 레벨에서의 관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 애리조나 주립대는 시스템 안에 시스템이 있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을 대학 시스템에 들여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얼마나 준비가 되어 있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해보아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이 툴과 기술을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까? 학생들은 그러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을까? 라고 먼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누구의 역할일까요? 저희 애리조나 주립대에서는 이 과제를 저희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학생들을 평생교육, 평생학습에 맞도록 준비를 시키는 역할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은 사실 학사학위를 취득한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평생 학습에 대한 본능이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저희가 이런 질문에 대해 어떻게 실제적으로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교차 시스템을 통합해서 제공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AS 프랩 아카데미라고 대학 입시 준비 중등교육 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리조나에만 6개의 분교가 있고요. 이를 통해서 학생들의 성취를 보장할 수 있고요. 학생들은 무료로 ASU 과정을 수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ASU 프랩 디지털 과정도 있는데요. 이것은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미국에 제공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하게도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디지털 프랩 환경을 통해 ASU의 과정을 온라인으로 수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초월하는 교육 모델을 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나아가서 ASU에서 Learning Enterprise라는 것을 설립했는데요. 작년부터 시작된 인프라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평생 학습을 가능케 하는 것인데요.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간 그리고 대학교 간 갭을 줄이고 그러면 어떻게 스케일을 높일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학생들을 전문가로 양성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를 통해서 평생 학습에 참여할 수 있게 장려를 하는 것인데요. 어떤 사람은 물리학을 공부하고 싶고 음악을 전공하고 싶은 학생도 있는데요. 이런 학생들의 다양한 니즈, 아이들의 니즈와 성인의 니즈, 교육적 니즈를 충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혁신적인 방법으로 다양한 연령대의 교육적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네 번째 부분은 바로 적극적인 다학제적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ESU에서는 사실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문제는 사실 하나의 분야로는 해결될 수 없습니다. 교수진들과 학생들이 모두 다학제적으로 협력을 해서 다각적으로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대답을 해야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대학교의 역할은 무엇일까? 사실 문제를 식별하고 연구하는 것뿐 아니라 실제적인 솔루션을 어떻게 낼 수 있을까?
그리고 다학제적인 접근법을 통해 솔루션을 보다 더 빠르게 효과적으로 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다학제적인 사고, 학습과 연구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구조와 문화를 만들 수 있을까? 저희는 끊임없이 자문하고 자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0개가 넘는 다학제적인 스쿨을 보유하고 있고요. 교수진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다른 전공 배경을 가진 분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풍부한 경험을 저희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양한 다학제적인 이니셔티브와 센터와 학과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런 구조가 내재화되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하나 소개를 하고자 하는데요. 바이오 디자인 인스티튜트이라고 합니다. 150명이 넘는 연구원들이 다양한 부분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건강, 지속 가능성, 그리고 보안 측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를 통해서 860개 넘는 발명품이 나왔고요. 250개가 넘는 특허가 출원되었고요. 많은 기업들이 연구소의 인재들을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코로나19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사실 코로나19가 발병하자마자 저희가 그 비말 기반 테스트를 연구하기 시작했고요. 저희가 시와 주와 함께 협력을 해서 솔루션을 해결할 수 있고요. ASU가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연구소가 캠퍼스 내에 존재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다른 다학제적인 연구의 예는 바로 줄리안 리글리 글로벌 미래 연구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희는 행성에 대한 의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글로벌 미래 학부를 가지고 있고 지속 가능성과 혁신 글로벌 연구소도 있고요. 파트너십과 네트워크의 새로운 구조의 건물을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거 가능할 수 있는 행성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인류의 안녕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많은 질문을 하고 많은 답변을 하고 연구 분석을 하고 솔루션을 찾고 있는데요. 이런 구조에 기반해서 사실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스케일을 크게 영향력을 미치고 싶다면 저희 자신을 재고하고 재구조 조정을 해야 된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성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다학제적인 연구와 학습을 통해 저희가 연구 지출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었습니다. 네, 저희는 연구에 집중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립대학교로서 비용을 많이 투자하고 있다는 것을 수치적으로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부분은 저희가 파트너십에 대해 폭넓게 고려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저희는 많은 질문을 저희 자신에게 던집니다. 그렇다면 혁신 역량을 어떻게 빠르게 구축할 수 있을까? 저희가 사실 아이디어는 넘쳐납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빠르게 혁신해서 속도감 있게 혁신을 해서 파트너십을 통해서 가능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지역사회에 대한 역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가 많은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것으로 답을 찾았습니다. 저희는 기업 파트너가 500개사가 넘고요. 이를 통해서 저희의 미션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스타벅스 College Achievement Plan이라는 것을 발족시켰습니다. 지금 스타벅스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데요. 현재 200개가 넘는 프로그램이 스타벅스 직원들 대상으로 제공되고 있고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졸업자가 4,000명이 넘고요. 현재 ASU 온라인 수강을 듣는 스타벅스 직원이 4만 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의 교육 제공 접근에 대한 미션과 파트너십, 기업 파트너십을 맺음으로 해서 좀 폭넓게
규모를 크게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기업 파트너십뿐만 아니라 저희는 많은 교육기관과의 협력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규모 크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면 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협력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많은 교육기관 파트너와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협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목표는 저희 교육 현장에 의한 마지막 목표는 인재 유치 모델을 재정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주립대학교인데요. 저희는 주에서 기금을 받고 있고요. 최근 몇 년간 많은 이유 때문에 기금이 줄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리소스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될까 좀 재정의해야 되는데요. 좋은 아이디어를 어떻게 자원으로 변화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국립대학교로서 인재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까요? 대학교에서 모두가 인재 양성을 우선적으로 공감하는 구조와 문화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답해야 됩니다. 몇 가지 예시를 드리자면 2006년에 저희가 피닉스 시내에 단과대학교를 설립했는데요. 저희가 피닉스 시에서 기금을 받았습니다. 공동으로 캠퍼스를 설립하여서 아주 활발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를 했고요. 또 피닉스의 경제 구조를 변화하고 활성화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캠퍼스 내에 6개의 혁신 존이 있는데요. 다용도 시설도 있고요. 교실도 있고요. 연구소도 있는데요. 저희 파트너들을 초청해서 또 비즈니스를 초청해서 이 공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공동으로 기회를 식별하고 있는데요. 또 지역사회 경제적으로 기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의 통합과 참여라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많은 지원금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ASU에서는 ASU 재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재단 활동을 통해서 저희의 비전에 동의를 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데요. 기금을 조성해 우리 학생, 교직원, 연구소 및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가 앞서 설명드린 모든 예시를 통해 저희는 문화 변화를 이룩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것을 재정의하고 다시 생각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정의를 다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ASU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정말 자랑스럽게도 이 과정에서 ASU는 사회 변혁과 경제 성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모든 노력의 결집으로 저희가 미국 제1혁신대학교로 등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끊임없이 혁신을 이룩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저희 ASU의 혁신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끝나고 제가 참여하게 될 대담과 질의응답 세션에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감명적이고 훌륭한 발표 잘 들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한국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큰 영감을 받으셨을 거라고 예상을 해봅니다. 이렇게 이제부터는 질의응답 세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좌장으로서 개인적으로 질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케이스를 이미 알고 있었고 어떤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0년간의 역사에 대해서 잘 알려주셔서 흥미롭게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 혁신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아니라 비즈니스, 기업 측면에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애리조나 주립대학교도 아이비리그에 해당하는 대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립대학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립대학 같은 대학교에서 혁신이 왜 필요했는지, 왜 이게 얼마나 중요했는지 그런 의견과 시각을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적절한 질문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교육을 돌아보면요, 위기에 처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시급성을 가지고 행동을 취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지금 데이터를 보고 또 앞으로의 궤적이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한 2억 4,500만 정도가 되는데 이제는 한 5억 9,500만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계속 그냥 대학을 계속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과는 다르게 스케일을 확장시켜서 이런 액세스를 줄 것인가, 이 수요에 대해서 급격하게 따라가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를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었던 인사이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런 팬데믹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150개 이상의 국가들 그리고 대학교들이 팬데믹 상황에서 교육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을 닫았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시급성을 더욱더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학습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니즈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게 되었고, 이런 사회적으로의 수요들을 감당하지 못해서 저희 주립대학교도 학교들도 문을 닫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커리어와 21세기 직업 환경, 업무 환경을 돌아봐야 됩니다. 65%의 고등학교 졸업생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없을 그런 직업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고등교육 기관으로서 앞으로 학생들이 일해야 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시킬 수가 있을 것인가는 중요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꼭 거기서 끝난 것뿐만 아니라 고등교육을 받고 그리고 평생 교육의 관점에서 계속해서 배워나갈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럼 누가 이것을 책임지고 줄 것인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또 환경 이슈부터 기후변화 이슈, 그리고 극빈층에게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 이유,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지구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섹터의 이슈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지식을 생산하는 그런 기관으로서 저희가 행해야 될 역할은 무엇인가?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해야 된다. 그리고 혁신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지를 다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모델은 당연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위기와 사회적 문제들에 대해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저희 학생들이 잘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이 첫 번째 직업을 걷고 취직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여기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시급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기 때문에 혁신을 추구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아주 답변을 길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정말 설득력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미래 학습자들을 아직은 규명하지 못했는데요. 사실 주립대학교의 역할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보시고 또 역할을 해오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조금 폭넓기도 하고 조금 너무 심도 깊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이런 변화가 예수님의 기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 대학교 환경을 바꾼다는 것이 아시다시피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 가지만을 변화시켜야 된다면, 아니면 한 가지만을 변화시키게 된다면 대학 혁신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도대체 어디서 시작을 해야 할까요? 너무나 복잡한 과정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너무나 폭넓기도 하고요. 조금 부담이 되기도 하고요. 도대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제가 ASU 모델이 이제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도 아주 규모가 큰 교육기관인데요. 저희는 또 성장 측면에 그 중점을 두고 있긴 하는데요. 모든 교육기관에서 시작을 한다면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하고자 하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싶은지를 먼저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무엇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혁신적인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점진적으로 개선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우리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싶은지가 조금 더 근본적으로 대답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저희가 하고 있는 6가지 요소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르치고 학습하는 목적을 바꾸자라고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의 혁신을 도모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 대학교들이 이 질문을 내재적으로 안을 들여다보면서 답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밖으로 눈을 돌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의 참여를 도모하고요. 저희는 언제나 학생들과 함께 얘기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학습하는 게 재밌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인지, 교수 방법인지 물어봐야 합니다. 변호사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사실 대학교 졸업생을 채용할 때 어떤 점을 찾고 있는지 저희가 사회적인 지도자들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대학교 교육을 혁신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근본적인 질문에 내재적으로 답을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밖으로 눈을 돌려야 된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이해관계자들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기존에 이 질문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정말 잘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대학의 변화 그리고 혁신 과정에 대해서 깊이 있게 참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생각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요. 네, 혁신도 좋고 설계도 좋고 뭐 목표도 좋고 다 좋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마이클 님이라는 지금 19년 동안 회장직을 맡아 주셨던 리더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주도적으로 혁신을 끌어오실 수 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리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실제로 아이디어들이 교실이라든지 수업의 현장으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교수진의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동력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저항이라든지 교수진들의 뭐 반발이라든지 어떻게 이런 교수진에 참여를 시키셨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제 생각에는 좀 저항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처음에 이 운동을 시작을 했을 때는 조금의 저항은 있었습니다. 왜냐면 정말 뭐 몇백 년 동안 동일한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변화가 되었든 혁신이 되었든 어느 정도의 반발감을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런 교수진이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학에서 어떤 것들을 다 충족을 하고 그래서 교수진이 일단 되고 교수지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변화를 하기가 싫어하죠.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경험을 이제 뒤돌아본다면 일단 원대한 목표를 먼저 세우는 거죠. 목표를 높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꿈을 너무 높이 잡아서 아마 동일한 것을 답습을 하게 되면 절대로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라고 하는 환경을 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대한 목표를 일단 설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혁신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수면 위로 들어오게 합니다. 이렇게 새로운 것을
시도해보고자 하고 그리고 그런 공간이 나왔을 때 자신의 능력과 혁신을 발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리더십의 지원도 필요하죠. 여기서는 자원을 들 수도 있겠고요. 혁신적인 것을 얘기를 하고 싶을 때 자원을 지원해 주는 것,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트레이닝 과정, 교육을 지원해 주는 것. 예를 들면 정책이라든지 절차들을 좀 바꾸어서 사람들이 다른 방식으로 참여하게끔 하는 것. 이런 기관의 최상위의 리더십부터 실제로 실행 단위의 리더십까지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시작점이라고 하는 게 바로 소규모 팀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관 관습이 아니라 약간 예상의 틀을 깨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문제를 해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적응형 학습이라고 할 때 예를 들면 항상 다른 목표를 위해서 이런 교수진을 썼겠지라고 하는 일반적인 모집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완전히 예를 들면 TA는 TA인데 이런 조교를 한번 써볼까?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하나의 그룹으로 한번 묶어볼까?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게 해볼까? 라고 하는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리더십의 지원도 필요하고 시작은 목표를 높이 설정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혁신을 위한 혁신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사람들이 포기를 할 것이고 그리고 확장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목표가 높게 설정이 되고 목표가 원대하고 그리고 지원이 있다라면 성공이 또 다른 성공을 낳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좀 회의적으로 되고 그리고 참여하지를 않고 있다가 실제로 성공해서 모멘텀과 동력이 들어오면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 혁신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동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 티핑 포인트까지 그 변곡점까지 소규모의 사람들이 이끌어 가다가 모든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동참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딱 과반수라는 숫자가 일어나는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에 의하면 처음에는 물론 저항도 있었고요. 또 반감을 가지시는 분도 계셨지만 성공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이 점진적으로 이 상황에 적응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구조와 문화를 만드는 것이죠. 사실 다학제적인 역할을, 다학제적인 협업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 어려운데요. 하지만 다학제적인 스쿨을 만들고 이 스쿨에 대한 교수진을 채용하게 된다면 사실 많은 다양한 배경의 분들이 함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자연스러운 문화가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의 자원 분배나 분산도 중요하고요. 이런 공간과 구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른 행동을 양산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초기적인 성공을 보아서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리더십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교수님들이 이제 연구도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가르치는 전문 트레이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수진들이 예를 들어서 적응형 학습을 가르치고 싶다면 이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혹시 교수진 대상으로도 이런 특별한 교육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가르치시느라 시간이 많이 없으시겠지만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시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에드플러스 온라인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교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에게는 시간이 더 주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교수진들이 이런 과정이 어떨까 처음에는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충분한 지원을 드리니까 새로운 걸 시도하시는 것을 즐거워하시고 기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변화를 교수님들이 가장 좋아하시게 되었습니다. 동료들에게 새로운 것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나눠주시기도 했고요. 하지만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다른 것을 하는 것을 요구하게 되면 사실 그렇게 하기 위한 지원과 리소스를 지원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초기적으로 성공을 봐야지 아니면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항을 하고 반발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위안이 돼요. 왜냐면 항상 편안한 그런 생활을 하시다가 완전히 새로운 거를 하시려면 당연히 감정적으로 반감이 들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교수진분들께서도 참여를 해서 이 혁신에 동참해 주셨다는 것이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시 이런 설계 과정 또는 수행 과정에서도 학생들도 참여를 시키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학생들도 굉장히 다양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예시를 조금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저희가 새로 이제 공립대학교, 공학대학교를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교수진뿐만 아니라 저희 학생들이 이 새로운 분과를 만드는 데에도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각각의 새로운 분과를 만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내용 설정에 있어서도 학생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험실이라든지 다른 관계를 맺고 있지만 솔루션 해결책을 만드는 사람들이 이 학생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보다 학생들이 사실 똑똑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희가 좀 비켜주고 학생들한테 오히려 배우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행복한 가정 그리고 행복한 엔딩이라는 문구가 떠오르는데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연구소를 운영하시면서 많은 어려움을 직면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 역할은 사실 University Design Institute에서는 이제 ASU의 한 기관인데요. 저는 ASU에서 일한 지 18년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얼마나 빨리 성장할 수 있을까가 관건인데요. 이니셔티브를 얼마나 크게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지금 하는 일이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디자인으로 가능할까? 라는 문제인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고민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에 대한 또 긴장도 많이 불안감이 조성되기도 하는데요. 물론 교수진분들과 스태프분들이 초기에는 반감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사실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아는 분이 안 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실험적으로 해봐야 되고 새로운 것을 해봐야 되고 또 좌절감도 많이 느끼셨고요. 그래서 사실 이륙시키는데 쉽진 않았습니다. 온라인 강좌도 처음에는 많은 반감을 사기도 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분들께서 온라인이 사실 오프라인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셨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이나 마음가짐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에게 좋은 경험을 선사하게 되면 성공적인 학습의 경험이 있으면 사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이끌 수 있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대규모 전환과 관련해서 모든 문제들을 저희도 모두 다 겪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좀 일관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심찬 계획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고요. 명확하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저희는 목표를 설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고방식을 이끌고 있고 저희는 방향 설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명확한 비전과 목적의식을 가지게 되면 사실 이 영향력이 아주 크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영감을 받아서 보다 더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고요. 변화를 이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노력을 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희가 속한 대학교,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혁신을 추구하고 있는 대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경계, 예를 들면 분과라든지 대학교라든지 이런 경계들을 허물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갈등들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고등학교와 대학교, 그리고 지역사회, 또 지역사회와 대학교, 또 서로 다른 지역사회와 분과들의 경계들을 허문다고 하는 것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초기에 이런 것들을 하셨는지, 관리를 하셨는지, 혹시 뭐 인센티브가 있었는지, 아니면 뭐 정책적인 목표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 다학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생과대학을 예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푸 총장님께서 이 운동을 이제 주도를 하셨는데 이거를 뭔가 다 직접 진도 지휘를 하신 것이 아니고 그 교수진이 알아서 이런 각각의 분과들을 통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저희가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지만 교수진한테 뭔가 원하는 제대로 된 통합된 모델을 만들어 봐라 라고 했고 그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이 처음 만들어진 이후부터 여러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1, 2년도에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설계를 디테일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유닛이라든지 분과가 만들어져서 작동을 하고 원활하게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각각의 총장들 또 디렉터들과 유닛을 설계를 하도록 받는 것입니다. 저희는 굉장히 중립적인 역할을 해서 절차 기반한 팀을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그 해당 분과의 뭐 역사를 같이 한 것도 아니고 뭐 프로젝트를 직접 제일반적으로 진행한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교수진, 모든 스태프 직원들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는 학생들까지도 이런 분과 통합 모델에 참여를 시켰습니다. 저희가 당연히 리더십의 삼각형의 위에는 있지만 저희가 디자인을 한 게 아니고 그 내부에 속한 해당 대학에 속한 사람들이 이해관계자들이 목소리를 내서 진행을 하고끔 하였고 그래서 저희한테는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맨 위에 리더십은 비전을 제시를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게 내 분과대학이 그리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리게끔 하였고 그런 식으로 했더니 성공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해서 ESU가 뛰어난 혁신대학교가 될 수 있는지가 잘 이해되는데요. 6년 연속 혁신대학교 1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룩하셨는데요. 제가 아직도 여전히 질문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저희 참여자분들께서도 질문이 있기 때문에 그 참여자분들께서 질문을 드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혹시 통역부 수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지금 통역을 해주시는 분이 계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그 통역 버튼이 보이시면 이제 영어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제가 통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참여자 중에 이창규 교수님께서 네. So several people already gave questions, and then out of those question list, I'm going to. 지금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가장 흥미로운 질문들을 선별해 보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해도 될까요? 네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Now he's asking question. 네, 하시면 됩니다. 오늘 발표 아주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런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하고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아리조나 주립대학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어댑티브 러닝을 시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어댑티브 러닝의 효과나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kay. Minu, did you get the question? Did you get the question, Minu? He is curious about the impact of adaptive learning. He has heard about adaptive learning a lot, but so far he was not, confirmed about what is the 네, 아리조나 주립대학교에서 시행 중인 AI를 활용한 Adaptive Learning의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이창규 교수님,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말씀하셨다시피 제가 이 부분의 전문가는 아닌데요. 저희가 다양한 벤더의 AI 베이스 Adaptive Learning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생물, 수학, 경제학 등등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이 Adaptive Learning 모델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실 AI를 정확하게 어떻게 사용을 하고 어떤 효과성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지금은 답변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혹시 이메일 보내주시면 제가 조금 더 알아보거나 아니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분을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개인적인 네트워크까지 하게 되셨네요. 저희 이천 교수님. 이제 이메일을 보내주시면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교수님께서, 총장 고문님께서 답장을 안 해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중앙대 부 총장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안 나와 계세요? 네. 그러면 혹시 한승진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한승진?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을지대학교의 한승민 교수라고 합니다. 우리 고모님 발표 잘 들었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6년 동안 혁신대학으로 선정된 인사이트를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흥미롭게 잘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국의 대학 같은 경우는 3,000명 이상인 대학이 약 한 13%밖에 안 되고요. 특히 1,000명 미만인 대학이 약 한 40%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규모 자체가 미국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혁신이라는 게 미국과는 조금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문님께서 많은 연구와 또 실제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작은 대학에서 혁신을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다면 한 개 정도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대학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대학은 그 대학 특성화별로 대학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대학 같은 경우는 이제 보건과 의료 분야의 특성화 대학인데 이렇듯 그 대학의 특성화를 활용해서 그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나 혹시 그런 케이스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Okay, Minu, did you get the question in English? 혹시 영어로 Or do you 질문을 want me to 들으셨나요? interpret the 아니면 question? 제가 다시 통역을 해드릴까요? 아니요. Okay, 네. alright, go 질문 ahead. 다 잘 들었습니다. 네, 통역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교수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혁신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그 대학의 규모가 적다고 해서 혁신을 못할 것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수가 적다라고 해도 제한이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훌륭한 교육 제도를 자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지역 내에서 아주 훌륭한 교육 성과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기회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갖추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생 수가 적다라고 하는 것은 혁신이라고 하는 또는 접근권, 액세스라고 해서 제한의 요소로 작용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대학교들 중에서 제 생각에는 지역에 훨씬 더 문을 열고 접근권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그리고 작은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교실 내 그리고 교실 밖에서 혁신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어댑티브 러닝, 적응형 러닝 같은 경우에 이 학생 수가 적으면 사실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 더 많아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적용해보고 이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용이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2만 명의 학생이 있다라는 것과 1,000명, 3,000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효율성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은 학생 수를 활용을 해서 더 많은 실험을 하고 어떻게 교수법을 개선시킬 수 있을까 그리고 이것을 지역사회 일원들한테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보건 정책의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학교 입장에서 봤을 때 여러 정부 기관이라든지 사회에 직접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방법. 만약에 그 작은 규모이지만 더 큰 규모의 대학교가 어떻게 파트너십을 만들 것인지 그리고 보건과 정책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 대학과 다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대학은 없는지 예를 들면 다른 의과 대학과 같이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팀워크를 만든다든지 거기서 다른 정책들을 수행해보고 이걸 테스트하고 또 다른 대학과 또는 대학이 아닌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마저 간다라면 좋은 영향력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기회가 있습니다. 제 생각 얼마나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느냐 지금 말씀해 주신 교수님들께서
교수님처럼 각각의 이해관계자가 얼마나 큰 의지를 가진냐에 따라서 혁신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너무 긍정적인 사고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다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네, 한 교수님, 물론 규모가 작다 하더라도 사실 작은 규모는 약점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더 많은 실험을 하시고 또 많은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의료 특성화 대학교라고 하셨는데요. 지역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를 변혁하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길 바랍니다. 네, 지금 표정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으신 것 같지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진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오케이, there. 자, 질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공과대학교 혁신사업단 이혜진이라고 합니다. 제 말 잘 들리시나요? 네. 일단 제가 이제 사전에 드린 질문하고는 조금 다른 질문인데요. 강의 내용을 들으면서 이제 혁신과 관련해서 이제 저항이 많이 생기셨다고 그때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기본적으로 혁신에는 저항이 많이 생기는 게 너무나 당연하고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제도라든지 정책이라든지 거버넌스들을 이제 변경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저항들을 겪으면서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소규모 TF 그룹이라든지 이런 걸로 돌파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 이제 저항보다는 혁신이 차지하는 부분이 커졌구나라고 느끼셨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Okay. Minu, did you get the question? Do you remember the point? 네, 지금 이혜진 선생님 아주 흥미로운 질문해 주셨는데요. 사실 어느 지점이라고 딱 집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지를 잘 모르겠어요. 혁신이 어느 지점부터 더 컸는지 사실 이 관계가 유기적으로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유닛이 모든 팀이 다른 속도로 혁신으로 진행이 될 수 있었는데요. 조금 빨리 받아들인 팀도 있고 아닌 것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혁신 사업단에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성공 가능성이 가장 큰 부분을 식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혁신을 받아들일 만한 여력이 가장 큰 분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맞추려고 하면 사실 조금 더 크고 어려운 여정이 되기 때문에 시도를 하시게 된다면 이 혁신에 대한 취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부터 시작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에서 성취가 나오게 되면 이런 프로젝트가 수반하는 기대치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가 되면 우선은 그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좋게 퍼져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혁신은 물론 저항을 수반하기 마련이지만 최대한 많은 실험들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을 가장 잘 받아들일 만한 분들과 시작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렇게 모멘텀을 형성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더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의자, 예를 들어서 혁신을 좀 잘 받아들일 만한 그런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찾으시고 또 특수한 영향을 가지고 계시는지 좀 혁신적인 부분을 또 어떻게 밖으로 가져 나올 수 있을까? 또 그 대학교 안으로만 제약을 두지 않고 조금 큰 식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골라내는 눈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분들을 조금 살짝 밀어서 추진을 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조금 뿌려주는 거죠. 그래서 성공 확률이 가장 높은 분을 식별해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성공의 모멘텀을
형성해 가면 자연스럽게 Okay, the 따라올 reason 거라고 why 생각합니다. this question is asked to 네, you 이 is 질문이 the situation is 던져진 a little bit 이유가 different 바로 because 상황이 조금 your 다르기 initiative come from 때문이라고 the bottom 생각을 up. 합니다. Your university take the 지금 lead. 아리조나 However, in 주립대학교 case of 같은 Korea, 경우에는 university 바텀업 innovation 방식으로 is a 풀뿌리 방식으로 national 이 project. So 주립대학교 government give 아리조나 fund to the 주립대학교에서 university, 시작을 and they are 하셨는데 지금 evaluated. 한국 So 같은 within the 경우에는 framework, 위에 탑다운 방식으로 공립대학의 이런 전체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혁신을 도출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혹시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김 교수님, 제 생각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혁신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뭐 어떤 특정 영역이 잘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만 이게 전반적인 정말 트랜스포메이션에 해당하는 변혁까지는 이르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반발심이라든지 저항을 보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장벽이라고 보고 장애물이라고 보는데 사실 이거는 두려움의 기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새롭게 했을 때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아직 안 보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반응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한국 대학교에서도 당연히 교수진이 되었던 학생에 대해서 실제로 진심으로 생각을 하고 또 연구 결과에 대해서 진심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인간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회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본능을 극복을 하고 상향뿐만 아니라 하향과 동시에 그래서 정부에서의 혁신 주도 그리고 각각의 대학에서의 바텀업 방식에서의 또 참여가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혁신이 돌아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리 정부가 준다라고 하더라도 대학 내에서 이런 자생적인 변화가 없다라고 하면 이 효용의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쪽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정부를 탓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기회를 활용해야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다른 참여자분께서 많은 참여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을 하고 계시는데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인기가 너무 좋으신 것 같은데요. 많은 질문이 올라와 있네요. 그러면 질문 한두 가지를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비용 관련된 건데요. 물론 뭐 자원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해주셨는데요. 지금 질문이 온 게 지금 뭐 자선 기금 등의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 보조금 또한 줄고 있는데 이런 비용 관련 측면을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저희는 사실 정부 보조금에만 의존하면 안 된다라는 그 깨달음에서 저희가 시작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도 현실이 그랬습니다. 이 현실을 받아들이자 저희가 이제 다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다면 어디서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까를 알아보는데요. 저희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파트너십을 체결해서 피닉스에 캠퍼스를 설립했죠. 그리고 저희가 또 모금을 아니면 기금을 후원받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혁신존을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잘 생각했고요. 이를 통해서 파트너사들을 초대하기도 하고 상업적으로도 최대한 이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임대를 주기도 하고요. 이를 통해서 수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들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저희가 기금을 마련하기도 했는데요. 사실 앞으로 나아감에 있어서 사실 많은 기업들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원이 넉넉하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양성하는 학생들이 직원으로 채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솔루션과 파트너십을 잘 활용해서 또 충분히 그 후원을 할 만한 의향을 가지고 계시기도 하더라고요. 인재에 대한 투자라고 여겨서 투자의 일환으로 후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이제 저희가 주정부로부터 받았습니다. 보건부뿐만 아니라 국방부 등에서 저희의 연구에 지원을 하기도 하셨고요.
이를 통해서 대규모의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부분은 최대한 다각화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폭넓게 재원을 한 곳에서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창의적인 방법으로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펀딩 재원을 한 곳에서 마련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성이 많은 모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정부에서 보조를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인식의 전환을 해서 다양한 리소스를 할 수 있게 그리고 다양한 파트너를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리소스를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고 개선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두 더 민첩하고 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고요. 물론 이렇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것이 협력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저희가 우리의 모델을 재발명하고 재정의할 수 있는 좀 폭넓게 좋은 기회를 마련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다양한 재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지식기관으로서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라고 한다면 민간 기업에서도 참여를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 기업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요. 저희 지역 대학에서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국의 출산율 저하 문제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대학에서 학생을 모집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 1학년생들한테 학과 과정을 두고 그 다음에 온라인 과정으로 수강을 하고 어떻게 이런 학생 온라인 수강을 하는 또는 다른 지역에서 실제 대학의 등록생으로서 유치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인사이트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점점 학생 수가 등록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겪고 있는 인구 감소라는 문제에 관련돼서 제 생각에는 지금 학생 수가 얼마큼 적게 된다 여기에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리고 그 지역의 물리적인 위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리적으로 대학교에 와야지만 그 대학 과정을 듣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대학교가 특정한 분과에 집중을 하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전국적으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수 있는 학생들은 이런 그 대학교 근처에 사는 학생들일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고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아주 훌륭한 학교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교육 부족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하셔도 될지도 모르겠지만 만약에 학생들이 더욱더 자신들의 학교들을 쭉 가면서 원하는 대학교 수강을 갖고 싶다. 그러면 고등학생들도 대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수강 과정들을 개설을 해서 온라인 수업을 듣게 할 수도 있겠고요. 예를 들면 서머 캠프라든지 인턴십 같은 것을 열어서 고등학생들이 와서 대학 경험을 직접 체험하게 하게끔 하는 프로그램도 만들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한국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언어 장벽이 없다라고 하면 각각 지역별로 더 많은 협력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은 굉장히 기술적으로 훌륭한 기반을 갖고 있고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도 그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식 제품들을 만들어서 더 많은 인구군 지역뿐만 아니라 그 지역 외에 있는 학생들에게도 제시를 하게 된다면 훌륭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디지털 고등학교라고 하는 예시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미국 밖에는 이런 디지털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그런 국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에는 사실 디지털 고등학교가 없습니다. 이런 각각의 국가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스스로 그 지역에만 안주한다면 지원 없이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면
인프라와 툴을 가지고 직접 다가올 수 있게끔 하는 유치 동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대학의 입장에서도 이런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냥 지역 세어뿐만 아니라 창의적인 방법을 활용을 해서 국가 외에 오히려 한국 외에서도 어떻게 다른 학생들을 유치할 수 있을까 이렇게 넓게 사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아리조나 주립대학교 총장님을 저희 한국에 모셔와서 좀 인사이트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수진 입장에서 참가를 시키는 게 어렵다. 이게 정년이 있기 때문에 이 교수들로 하여금 참여를 시키기 어렵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그리고 다양한 대학교를 봐와셨고 경험해 오셨는데 그럼 한국에서는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요? 이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떤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사실 프로젝트를 잘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 곳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학제적인 패컬티를 생각해 볼 때 사실 뭐 참여를 안 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을 찾아보면 됩니다. 다른 교수진의 구성이 될 수도 있고요. 다른 분야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종신재직 교수가 아니라 또 좀 젊은 교수님들을 찾아볼 수도 있고요. 이미 혁신의 방법을 잘 받아들이고 살고 계시는 부분들을 좀 찾아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것을 시도해 보실 수 있는 분들을 찾는 것이 그런 눈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인 대학교에서 다른 거를 시도해 보시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사실 뭐 정책 때문에 제한이 되기도 하고요. 구조나 아니면 뭐 인센티브 때문에 제한을 받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분들을 찾을 수 있는 눈을 기른다면 새로운 시도를 하실 만한 분들을 찾게 된다면 그리고 흥미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게 환경을 마련해서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바이러스 모델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실 이런 이제 감염이나 전염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혁신을 전염하는 거죠. 이런 정신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부분에서 시작할 수 있는데요. 좀 미래지향적인 이런 식견이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고 또 성취를 내게 되면 성공적인 학습의 경험을 보이게 된다면 이게 전파되는데 훨씬 쉬울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실 혁신을 할 수 있는 내재적으로 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류 역사를 발전시켜 올 수 있었던 건데요. 많은 기관 구조와 정책에서 사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준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혁신을 할 수 있는 게 모두 우리의 DNA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낙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대학교들이 혁신할 수 있는데요. 좀 시급성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가능성을 바라보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간은 혁신을 할 수 있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마지막 말이 정말 감명 깊게 느껴졌습니다. 이런 전체 여정을 겪으시면서 깨달은 바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제 스스로에 대한 질문도 말씀을 드렸고요. 또 저희 함께 해주시는 관객 여러분의 질문도 취합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제 시간은 끝난 것 같습니다. 이번 질의응답 세션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호 총장 고문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 애리조나 주립대학교가 미국에서 최고의 혁신대학교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잘 이해할 수 있는 발표와 질의응답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 세션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 좌장님께서 질의응답 세션을 마무리할 세션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저희의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감사드리고 훌륭한 발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아리조나 주립대학교의 비밀을 잘 알려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소감을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나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이렇게 발표를 하고 또 질의응답을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매우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흥미로운 주제였고요. 김희경 교수님께도 좌장 역할을 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열정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혁신에 대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한국에서도 이미 많은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뭐 0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백지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고 계시는 시도들이 많다는 거 알고 있고요. 그래서 모두 건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혁신적인 대학교를 만드는데 성공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대학교, 하나의 대학교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함께 고등기관으로서 함께 협력을 해서 이 혁신의 목표를 이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서 사회 변혁과 경제 번영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발표해 주셔서 저희도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김희경 교수님께서도 마지막 소감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는데요. 지금 좌장 역할을 너무나 잘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는데요. 소감이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일을 많이 했는데요. 또 질문을 해주시네요. 네, 그럼 마지막 소감을 말씀드리자면 정말 의미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로서 그리고 혁신을 추진하는 사람으로서 저도 이제 불평할 때가 많아요. 정부 때문에, 구조 때문에, 아니면 정책 때문에, 아니면 장애물이 너무 많다는 등 저도 불평을 표합니다. 그래서 제 머릿속의 한 부분에는 사실 불만이 많았는데요.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사실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혁신을 할 수 있는 내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셨고요. 이런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저희에게 있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좌장으로서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제가 에너지를 많이 얻었고요. 또 정말 기분 전환이 된 것 같아요. 대학 혁신 포럼이 정말 모든 분들께도 참 도움이 되었겠구나 생각합니다. 이제 긴 여정을 함께 떠나가고 있는데요. 너무나 감사 말씀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저희는 모두 다 진전을 이루고 있고 해낼 수 있는 존재라는 말씀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한국 대학의 미래에 대해 또 희망을 품어보는 시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두 분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1년 대학 혁신 포럼 1일차 모든 프로그램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 목요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대안적 대학 교육 혁신 모델이라는 주제로 미네르바 스쿨 켄 로스 아시아 디렉터님과 넥스 챌린지 김영록 대표님, 한양대학교 최진우 교육혁신단장님의 강연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또 오후에는 대학들의 분야별 대학 혁신 성과 사례를 만나보실 수 있는 3개의 분과 세션이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교육과정 혁신과 혁신적 교수법, 원격 강의, 환경 개선 3개의 세션이 오후 1시부터 동시에 진행되니까요. 내일도 역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긴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참석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이상으로 모든 순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